동굴 다이버가 다이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을 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의 비극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동굴 탐험가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통로나 동굴을 발견하며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발견을 진심으로 갈망한다. 최초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위험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는다. 이것은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에 있었던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 남자는 마틴 파이다. 그는 10세부터 동굴 탐험을 시작해 당시 23살의 나이로 영국에서 가장 긴 동굴을 탐험하고 지도하며 수중 및 지하 사진, 영상 촬영의 선구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로저 살라리 또한 당시 26세의 나이로 동굴 탐사에 능숙한 인물이다. 둘은 거의 10년 동안 건식 동굴 탐험을 해왔고 지난 3년 동안은 주로 수중 동굴을 탐험하며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 당시 유명 탐험가인 존 파커가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의 가장 긴 통로 중 하나에서 세 번째 수중 터널의 존재를 발견한 후 탐험을 중단하였는데 그가 발견한 세 번째 수중 터널의 존재가 마틴과 로저의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아겐 아레드 동굴 시스템은 영국 웨일스에 위치한 총 길이 약 32.5km에 달하는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의 동굴망이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 쉽게 녹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빗물에 의해 지형이 천천히 침식된다. 이처럼 침식된 지형에서는 지하의 동굴이나 싱크홀이 형성되며 여러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동굴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 동굴 안에는 수중 터널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하 터널 중 고도가 낮아지면서 물로 차 있는 구간을 말한다. 짧은 수중 터널은 숨을 참고 헤엄쳐 통과할 수도 있지만 긴 수중 터널은 통과하기 위해 완전한 다이빙 장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건식 동굴 탐험에 다이빙이 더해지면 위험성과 복잡도는 훨씬 더 커진다. 마틴과 로저는 1년 가까이 계획을 세우며 이 세 번째 수중 터널을 탐사하려 했다. 그러나 탐사가 예정된 5월, 로저가 무릎을 다치며 마틴은 혼자 가기로 한다. 혼자 하는 다이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마틴의 호기심은 그 어떤 경고도 무시할 만큼 컸다. 마틴은 산소통 2개를 포함한 다이빙 장비를 챙겨 탐사를 떠난다. 동굴 입구에서 세 번째 수중 터널까지 가기 위해선 수시간에 걸쳐 미로 같은 통로와 바위 틈 좁은 공간을 지나 무려 1600m 안쪽까지 들어가야 한다. 다이빙 장비와 공기통도 직접 운반해야 했고 좁은 바위 틈을 지나기 위해선 장비부터 밀어넣고 몸을 비틀며 따라 들어가야 했다. 이런 여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고역이지만 마틴은 오히려 들떠 있었다. 첫 번째 수중 터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1200m가 넘는 건식 동굴 구간을 통과한 상태였다. 그곳부터 차례대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수중 터널은 길이가 각각 76m, 26m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마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수중 터널은 지나온 곳들보다 훨씬 더 길었고 아직 아무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다. 마틴은 아직 남아있는 첫 번째 산소통을 그곳에 두고 새 산소통으로 교체한 뒤 물속으로 들어간다. 마틴은 끝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기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첫 번째 수중 터널의 3배가 넘는 길이인 약 260m 수중 터널을 통과한 끝에 에어챔버에 도달했다. 그곳은 아직 지도에 없는 미지 통로의 입구가 있었다. 그는 입구에 다이빙 장비를 두고 또다시 550m, 즉 축구장 5개 길이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가 끝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수중 터널의 무릉덩이를 보고 놀랐다. 네 번째 수중 터널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터널에 있는 그의 공기통은 이미 돌아가며 해야 할 3번의 다이빙만을 위해 충분할 것이었다. 그는 출구에서 1600m 떨어져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데 좋기 4-5시간은 걸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대략적인 지형만 파악한 뒤 돌아가기로 한다. 지상에 도착하자마자 마틴은 로저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팀을 이뤄 다음 탐험 계획을 세웠다. 4개의 좁은 수중 터널을 통한 다이빙을 포함해 1600m 이상을 지나 펼쳐지는 미지의 동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보는 데는 특별한 종류의 동굴 탐험가 정신이 필요하다. 6월 15일 다시 모인 로저와 마틴은 각자 3개의 산소통을 챙겨 마틴이 몇 주 전에 지나간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 세 번째 수중 터널 입구에서 새 산소통으로 교체한 뒤 절반 정도 남은 공기통은 이곳에 남겨두고 그들은 각각 2개의 완전한 산소통을 들고 세 번째 수중 터널 다이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새로운 경로는 로저에게는 처음이었고
두 남자는 550m의 다이빙을 하며 탐험의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중 터널을 통과하여 에어챔버에 올라온 둘은 다음 수중 터널까지 다이빙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천천히 움직여 처음으로 함께 마틴이 발견한 구간에 도달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네 번째 수중 터널 웅덩이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두 사람 모두를 덮쳤다. 둘은 여전히 다이빙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두 사람 모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게 벽들이 좁혀지는 것 같았고 공기도 무거우며 숨이 막혀왔다. 만일 장비가 손상된다면 구조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이곳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길함 속에서도 두 남자는 각자 새 산소통과 약간 남아있는 산소통을 챙겨 네 번째 수중 터널로 들어갔다. 로저는 120m 길이, 마틴은 300m 길이의 가이드라인 줄을 챙겨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그들은 팀으로 함께 움직였지만 각자 독립적인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언제 돌아갈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각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었다. 또한 로저의 산소통은 마틴의 것보다 약간 작았기 때문에 로저가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발견된 수중 터널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가장 좁은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남은 가이드라인 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로저의 가이드라인이 팽팽해지면서 그들은 이미 120m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마틴은 자신의 산소를 3분의 1 이상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이빙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산소의 첫 번째 3분의 1은 탐사에 사용하며 3분의 1은 왔던 길을 복귀할 때 사용하는 양이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해 예비로 보관해둔다. 이 시점에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틴은 이미 그 규칙을 깬 것이다. 로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속되는 잠수로 인해 그의 부비동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전해지고 있었다. 로저는 팽팽해진 가이드라인을 바닥에 고정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마틴은 이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자갈이 쌓인 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이것은 수중 터널의 끝에 도달하고 있고 끝에 에어챔버가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가기 전에 에어챔버에서 숨을 쉴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각과 반대로 천장에는 물로 차 있었다. 그는 이 순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눈에 들어와 이 너머에 에어챔버가 있을 거란 기대감을 품고 조금 더 가보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앞쪽 교차점에서 로저를 마주쳤다. 그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보다 로저가 더 작은 산소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입구로 돌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틴은 즉시 나가야 한다고 다급하게 신호를 보냈다. 로저의 괴로운 표정은 그가 150m를 되돌아갈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수도 있다. 그 또한 마틴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에어챔버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마틴은 빠르게 통로 바닥으로 이동해서 출구를 향해 줄을 따라갔다. 약 40m 정도 되돌아갔을 때 그의 산소가 바닥났다. 침착하게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는 산소통으로 바꾸며 게이지를 확인해보니 지금부터 네 번째 수중터널과 세 번째 수중터널을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산소만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수중터널 입구에 두고 온 산소통을 사용하면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충분할 것이었다. 마틴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웅덩이에서 나온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산소통 게이지를 확인해보니 앞으로 가야 할 세 번째 수중 동굴을 통과하기에 빠듯해 보였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있었다. 로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만약 돌아온다 하더라도 애초에 마틴보다 작은 산소통을 가져온 로저는 돌아가는데 충분한 공기조차도 없을 것이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물에서 잔물결이나 거품 없이 시간이 계속 지나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고요했다. 로저를 찾으러 간다는 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만일 이곳에서 다시 다이빙을 한다면 그가 돌아갈 산소조차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마틴은 로저과 공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아직 그가 살아있는 상태로 에어챔버에 고립되어 있더라도 그를 구할 방법 같은 건 없었다. 사실상 로저는 이 미지의 수중 동굴에서 실종되었거나 익사했음을 의미한다. 마틴은 물에 들어가 로저가 설치했던 가이드라인을 당겨보았지만 팽팽해지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감아보니 130m 지점에서 깨끗하게 잘려있는 걸 확인했다. 이는 그가 로저를 마지막으로 본 150m 지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잘렸다는 것이다. 아마도 로저가 산소통을 바꿔야 했던 지점이었을 것이다.
로저는 가이드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팔로 줄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통을 교체해야 했다. 1974년에 산소통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장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던 시기라 교체를 하는 도중 몸을 비틀어야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종종 가이드라인과 산소통이 얽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정신조차 온전치 못했던 그는 살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이드라인도 없고 침전물이 일어난 통로에서는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가 숨 쉴 수 있는 에어챔버를 찾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투쟁했을 것은 확실하지만 산소통을 교체하다 익사했는지 또는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했을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틴은 그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 판단해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함을 유지하여 앞서 있는 3번의 다이빙과 지상으로의 긴 하이킹을 하여 안전하게 나갔다. 그가 로저의 운명을 누구에게든 알리고 시신을 찾기 위해 돌아갈 수색팀을 모으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이 비극은 단 하나의 규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다. 3분의 1 규칙만 지켰다면 로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만약 로저가 산소통에 공기가 남은 상태에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는 다시 방향을 잡고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마틴이 3분의 1의 예비 산소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로저를 찾기 위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다이빙 후 마틴 파르는 다시는 3분의 1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후 그는 몇십 년간 다이빙 경력을 이어가며 로저의 시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1981년 마틴은 수중터널에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다. 4번째 수중터널 안에서 거의 200m를 위아래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다.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수색은 실패로 끝나며 종결된다. 로저의 시신이 터널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동굴 탐험가들은 4번째 수중터널 반대편까지의 지도를 확장시키기 위해 계속 도전하였다. 그리고 1986년 이안 롤랜드와 줄리안 오커가 수중터널로 220m 들어간 지점에서 로저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된 지 12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시신은 너무 깊고 위험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두기로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87년 시신을 발견했던 이안 롤랜드는 수중터널의 종착점에 도달하며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던 에어챔버가 있는 방을 발견하게 된다. 그곳은 다른 동굴과 연결되지 않은 막다른 길이었고 모든 역경에 맞서는 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지금 이 동굴 시스템의 입구는 폐쇄되었으며 특별히 허가받은 숙련된 탐험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로저 살라리의 삶을 기리기 위한 명판이 첫 번째 수중터널 입구에 설치되었다. 마틴 파는 다이빙 관련 서적 9개를 집필하고 다수의 동굴 다이빙 기록을 경신하며 최고의 다이버 반열에 오른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탐험가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동굴을 탐험하는 이유를 말한다. There is a certain wonder in caves that you just don't find on the surface. It's an incredible mix of the opportunities to see things that so few other people will ever see. It's the sporting challenge. Yes, there is a sporting challenge to it. And there is very much, from my perspective, an element of, wow, I could be the first person, the very first person to find a stretch of cave, which is every explorer's dream. And you can't do that anywhere on Earth now. You know, all the mountains have been climbed, Everest, you name it, K2, it doesn't matter what mountains you're talking about. Whereas caving is an environment where it's still very, very much an unknown world. 사람 한 명 없는 무인도 수면 아래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고 유일한 탈출로인 범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공기 또한 거의 바닥이 낮고 시간이 더 지체된다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서 일어난 한 미국인의 이야기다. 68세의 취미 스쿠버 다이버 콜린 먼푸어는 어린 시절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여 결혼 후에도 가족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여태까지 한 다이빙 횟수가 1000회를 넘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그래서 2018년에 은퇴한 뒤로는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과 스쿠버 다이빙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찾아다녔다. 그런 그녀가 눈에 띄는 한 관광 상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바다를 50일간 항해하며 스쿠버 다이빙까지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었다.
이 여행 상품은 항로 중에서도 망각의 군도라는 지역을 항해하게 되는데, 망각의 군도는 티모르 섬부터 반다의 남단을 거쳐 1000km가 넘는 해역으로 아직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탐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이다. 탐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는 사람이 살지 않아 인프라가 매우 적었고, 반다이와 티모르의 사이를 흐르는 인도네시아 관류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조류였다. 이 조류는 현대과학으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의 보고가 그대로 유지되어 해역에 위치한 섬들의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웠고,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조류 또한 완만한 지대에서 다이빙을 진행한다면 산호를 붙잡거나 옆으로 헤엄치며 탈출할 수 있었기에 베테랑 다이버들에게 이 정도의 위협은 감수할 만하였다. 실제로도 이 해역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관광 상품이 다이버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콜린 또한 이 여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 여행은 2024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의 마우메레에서 출발하여 알로르, 망각의 군도, 반다의 라자 암팟을 거친 다음 소롱에서 하산하여 종료되는 매우 긴 대장정이었다. 전체 51일정 중 단 10일째를 맞은 이른 아침이었다. 현재 위치는 동티모르의 북쪽 해안에 있는 웨타르 섬의 작은 무인도 근처였다. 이 무인도의 이름은 레옹섬으로 망각의 군도 중 하나이자 그녀가 그토록 기대해왔던 다이빙 포인트였다. 그들은 예정대로 다이빙 장비와 몸 상태를 체크 후 파도와 해류를 확인했고, 이상 없음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가이드인 세노 수아르노와 함께 콜린 부부가 입수한다. 다이빙 이후 그들은 바닥면 7m 지점까지 천천히 하강한다. 물속 시야는 맑고 햇살이 투과하여 산호초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수면 아래를 나란히 이동하며 바닷속 경관을 감상했다. 가이드가 선두에서 방향을 이끌었고, 콜린과 그녀의 남편은 바로 뒤에 위치했다. 모두 2000psi 정도의 공기를 탱크에 채운 상태였는데, 이는 30분 이상은 무리 없이 다이빙할 수 있는 여유 공기를 의미했다. 그리고 베테랑 다이버들인 그들에게 7m는 그리 깊지 않았고, 근처에는 수심이 늘어나는 수직 절벽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의 산호벽을 구경하며 각자 잠시의 여유를 가졌다. 특히 가장 오고 싶었던 해역에 드디어 도착한 콜린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하며 수직 절벽 근처에서 여러 생물군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완만한 물살을 느꼈다. 이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았고 멈추려고 시도했지만 물살을 느낀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물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해졌다. 그녀는 산호를 붙잡고 버티려고 했지만 이미 거대한 흐름에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때 가이드와 마이크는 주변에 있는 산호를 붙잡았고, 콜린보다 수직 절벽에 더 멀리 있어서 물살을 느끼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잠시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기다리던 그들은 급하게 주변을 보며 콜린을 찾다가 시야가 희미해져가는 곳에서 그녀가 수직 절벽 아래로 급격히 하강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된다. 이는 레옹섬에서 발생하는 해류 중에서도 다운커런트라는 해류로 갑작스럽게 깊은 수심으로 향하는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특히 수직 절벽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그들이 잠수한 곳에 수십 미터급의 심해는 한참 떨어져 있었기에 즉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도 일단 흐름을 타게 되면 수 킬로미터까지 밀려나가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남편 마이크와 가이드는 곧바로 수면으로 탈출하였고 콜린의 실종을 알렸다. 선장은 즉시 배에 엔진을 걸어 콜린이 마지막으로 보인 지점 부근으로 이동했다. 물은 맑고 투명하였으므로 바닥까지 잘 보였기 때문에 콜린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모두가 주위를 탐색하였는데 콜린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다. 현지 다이버들에겐 다운커런트의 힘에 대한 비공식 분류가 있었는데 총 5개의 레벨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당시 가이드가 느꼈던 다운커런트의 레벨은 3 정도로 콜린이 다운커런트에 끌려가긴 했어도 수평으로 헤엄을 친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장비 하나를 못 찾았다는 건 콜린은 계속해서 이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다. 결국 그들은 구조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에 연락하였다. 9월 28일 낮 12시 인도네시아 바산나스 구조팀이 레옹섬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합동 수색 작전을 벌였다. 선박과 고속보트, 지상팀까지 동원되어 해상 및 해안 수색이 이어졌다. 마침 주변 해역을 항해 중이던 여러 다이빙선도
수색에 힘을 보탰다. 이 선박들은 원래 반다 제도를 향해 항해하던 중이었으나 콜린을 찾기 위해 일정을 중단하고 합류한 것이었다. 수색은 2024년 9월 26일 실종 직후부터 약 8일간 진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수색에도 콜린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고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색 작전을 공식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콜린은 사실상 사망 처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인도네시아 주변국 동티모르의 리키사 해안에는 평소처럼 뜨거운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어부들이 그물망을 치고 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호랑이 상어 한 마리가 수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상어는 힘없이 떠다니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크기가 4m가 넘는 호랑이 상어였다. 그들은 상어가 비닐봉지나 그물 조각 등 소화 불가능한 이물을 삼켜 덧탈이 난 것으로 추측하여 포획 후 배를 갈라 내부 확인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검은색 잠수복 조각과 여성의 인체 일부였다. 어부는 즉시 현지 경찰에 이를 보고했고 동티모르 당국은 상어 사체와 유해를 수거하여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 발견된 부분은 팔이었고 외국인으로 의심되었다. 이때 외국인 여성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인도네시아 구조대와 공유하고 있던 동티모르 당국은 10월 10일경 부검을 마쳐 유해의 지문이 콜린 먼포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상어가 발견된 지점은 콜린이 실종된 레옹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역이었다. 콜린이 발견되고 나서 사건이 종료되는 듯 했으나 신체 일부의 부검 결과로는 그녀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알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가 최초의 바다 밑에서 익사를 한 것인지 표류하다가 상어에게 잡아먹힌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콜린의 남편 마이크와 가족들은 콜린의 신체 일부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몇 주 전에 상어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불가능한 일이라며 상어 공격설에 반박했다. 실제로 상어의 위액은 강한 산성을 띄어 먹이를 빠르게 소화시키는데 10일이나 지난 시점까지 신원 확인이 될 정도로 형태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녀가 상어에게 살해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자 아내가 상어에게 먹혔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맞섰다. 한편 호랑이 상어는 청소동물로서 사체를 주로 섭취하는데 2017년 플로리다 법의학 연구에 따르면 호랑이 상어에 의한 인간 유골 손상의 96%가 사후 섭취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집트의 아름다운 해변가, 그 아래 수십 미터 거대한 터널과 그 너머의 빛이 보인다. 그것을 본 다이버들은 홀린 듯이 가까이 간다. 그러나 그 빛으로 향해선 안 된다. 그 너머에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 동쪽 홍해의 해안선 옆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도시 중 하나인 다합이 있다. 그 다합의 해안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수십 6m의 얕은 산호초 지대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옆을 보면 수직으로 120m 이상 떨어지는 거대한 구멍이 존재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바다의 눈동자와 같다는 이곳을 그 유명한 싱크홀 다합 블루홀이다. 다합 블루홀은 존재 그 자체로도 경이롭지만 특히나 다이버들에게 유명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래의 신비한 구조, 수심 52m 지점에서 블루홀의 벽을 뚫고 바깥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아치의 존재다. 높이 65m, 길이 26m에 달하는 이 수중 터널은 마치 물속에 세워진 거대한 성당의 입구처럼 보인다. 터널 안에서 바깥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전세계 숙련된 다이버들에게는 일생의 목표이자 통과 이래로 여겨진다. 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이 아름다움은 블루홀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하다. 이곳의 위험성은 단순히 깊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치명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 입구의 천장부터가 수심 55m로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한계인 40m를 훌쩍 뛰어넘는 깊이다. 수심 40m를 넘는 깊이에서의 다이빙은 테크니컬 다이빙이라 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그 이유는 40m부터는 질소 마취 및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다이버들이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맑은 시야와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멀리서 볼 경우 26m에 달하는 터널이 실제보다 훨씬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겉보기에는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깥 바다에서 블루홀 안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해류는 맞닿은 다이버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체력과 공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시키고 때로는 바닥까지 끌고 내려간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블루홀의 아치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터널의 빛을 보고 신기해서 공간 감각을 잃은 채 조금만 더 하고 터널 입구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수심 53m의 깊이이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한계의 40m를 넘어선 것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에선 이미 심해 황홀증이라 불리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시작되어 판단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정신은 술에 취한 듯하고 몸은 마비되고 시야는 어둡다. 가만히 있으면 해류가 심연으로 몸을 끌고 가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공기가 떨어져가며 다이빙 컴퓨터에선 경보음이 울린다. 제정신이 아닌 다이버는 핸드폰이 시끄럽다고 생각해 전화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얼굴에 뭔가 씌워져 있어 방해가 되는 걸 느낀다. 그래서 벗어던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 아치는 숙련된 테크니컬 다이버에게조차 극한의 도전이 된다. 수많은 다이버가 이 유혹에 굴복했고 돌아오지 못했다. 블루홀 입구 주변의 해안 절벽에는 그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늘어서 있는데 현재는 그 개수가 130개를 넘었다. 그래서 다 블루홀은 다이버들이 천국인 동시에 다이버들이 묘지라는 섬뜩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 2000년 4월 28일 22세의 젊은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유리 리스키가 다합을 찾는다. 그는 다이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공인 다이빙 강사였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다합 블루홀의 심장부, 바로 그 유명한 아치를 통과하고 그 모든 과정을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립스키는 다합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이빙 전문가인 타렉 오마르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마르는 블루홀의 바닥까지 탐사하고 209m라는 경이적인 수심 기록을 보유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또한 블루홀에서 목숨을 잃은 다이버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임무를 도맡아온 블루홀의 묘지기이기도 했다. 립스키의 계획을 들은 오마르는 단호하게 경고한다. 아치 통과는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 아니며 최소 2주간의 전문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훈련과 특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립스키는 당장 내일 귀국 예정이었고 자신의 다이빙 강사 경력을 믿었다. 결국 그는 오마르의 조언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늘 당장 단독 다이빙을 강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강사였던 립스키는 자신이 가르치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그가 도전하려는 테크니컬 다이빙 분야에서는 완전한 초보자였다. 하나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 인지적 오류는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2000년 4월 28일 오후 4시경 립스키는 마침내 블루홀의 물속으로 들어선다. 그에게 블루홀에 다이빙을 할 시간은 오늘이 유일했기에 그는 오마르와의 이야기 후에 곧바로 자신의 다이빙 장비를 챙겨서 블루홀에 다이빙을 시작했다. 그의 장비는 단출했다. 등에는 일반적인 12리터 용량의 압축 공기 탱크 하나, 허리에는 무게를 더하는 웨이트 벨트, 그리고 머리에는 그의 도전을 기록할 헬멧 카메라가 전부였다. 이때 허리에 장착한 웨이트 벨트의 무게가 12kg이었는데 이는 평상시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6kg보다 매우 높은 무게로 그가 애초에 빠른 하강을 목표로 하였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웨이트 벨트 무게의 중요성이 단순히 하강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란 것을 그가 간과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입수 초기 카메라에 담긴 영상은 평온 그 자체이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얕은 수심의 산호초 지대를 유영하며 그는 순조롭게 하강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강을 하다가 수심 30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가 수중에서 속도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다이버들에게 수심이 깊어지며 발생하는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깊어지는 수심만큼 강력해지는 수압이다. 이는 다이버들이 깊은 수심에 들어갈수록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깊은 수심의 잠수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두 번째 이유로 질소 중독, 감압병 등이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에 속한다. 특히 질소 중독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질소의 부분압도 증가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질소가 혈액에 용해된다. 이렇게 높아진 질소 농도가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알코올과 유사한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를 질소 마취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질소 마취는 수심 30m 이하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수심 40m 이상의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은 질소 함량을 낮춘 특수한 공기통을 들고 가지만 이러한 지식이 없었던 립스키는 레크리에이션에 사용하는 일반 공기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질소 마취가 그에게 발생할 것은 확정된 것이었다. 빠르게 하강하던 립스키가 30m를 넘자마자 그의 몸에는 질소 마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모든 장비를 버리고 올라왔어야 했지만 이러한 증세를 겪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강한다. 그리고 그때 립스키의 하강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한다. 점점 더 빨라지더니 주변의 부유물이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빨라지며 분당 약 30m의 속도로 과속된다. 이때 즉시 BCD에 공기를 주입해 수면으로 긴급 탈출을 해야 했다. 여기서 BCD란 부력 조절 장치이다. 다이버가 착용하는 조끼 형태의 장비로 이 장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름 그대로 물속에서 뜨거나 가라앉는 힘, 즉 부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BCD에 공기를 넣으면 조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위로 띄우는 힘이 강해지는데 이를 통해 다이버는 물속에서 수면으로 긴급 상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질소마취에 걸린 립스키는 이 간단한 대응조차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는 계속해서 하강하였다. 이는 더 이상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립스키의 헬멧 카메라는 통제불능 상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다이빙 컴퓨터의 수심 표시가 미친듯이 숫자를 바꾸며 80m를 넘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수심 91.6m 지점에서 그의 몸이 경사진 모래바닥에 강하게 부딪힌다. 충격으로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며 실트아웃으로 인해 시야는 순식간에 1m 안으로 줄어든다. 그가 목표로 했던 아치 입구는 이미 40m나 위쪽에 있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립스키는 극심한 질소마취와 공황 상태에 빠져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모래바닥을 헤집는다. 이 과정에서 그의 오리발이 벗겨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호흡기를 입에서 스스로 빼버린다. 이후 그는 곧바로 부력을 되찾기 위해 BCD 팽창 버튼을 누르려 하지만 이미 공황에 빠진 그의 손은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 또한 그가 착용한 12kg의 웨이트벨트와 카메라 등 무거운 장비는 엄청난 수압과 결합하여 그의 몸을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이때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여 BCD를 작동시켜 부력을 얻었지만 추가된 부력만으로는 수압과 장비의 무게를 이겨내고 상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혼란스러운 사투는 얼마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든 저항이 멈춘다. 그의 몸은 바닥의 경사를 따라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 수심 115m 지점에서 영원한 정적에 휩싸인다. 4월 29일 사고 다음날 비보를 접한 립스키의 어머니는 타렉 오마르에게 연락해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해달라고 간청한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던 젊은이의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오마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임무를 수락한다. 립스키의 어머니의 임무를 수락한 오마르는 곧바로 잠수를 시작하여 수심 115m의 바닥에서 립스키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의 장비와 카메라도 함께 수습한다. 수면으로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립스키의 어머니가 블루홀까지 오게 되었고 오마르는 립스키의 어머니와 유품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립스키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카메라의 한계 수심이 75m였기에 침수대 고장났으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틀어보았다. 그러나 카메라는 문제없이 동작이 되어 얼떨결에 립스키의 어머니와 오마르는 그 자리에서 카메라에 찍힌 마지막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필 립스키가 죽는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고 결국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 모든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오마르는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인터뷰를 남겼는데 카메라를 보자마자 미리 부쉈어야 했다고 깊이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다. 유리 립스키의 사인은 예상대로 질소마취였다. 그러나 그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강을 위한 웨이트 벨트가 너무 무거웠으며 40m 이상의 수심을 위해서는 일반 레크리에이션용 공기통이 아닌 혼합가스를 사용한 특별제를 사용해야 했으나 일반 공기통을 사용한 것, 무기에 비해 빈약한 부력 장비, 그리고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지식 부족이었다. 그의 시신은 수심 115m에서 인양되었지만 오마르는 당시 립스키가 쓰러진 곳의 근처에 흥해로 이어지는 절벽이 있는데 만약 그의 시신이 그곳으로 빠졌다면 그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하였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립스키의 장비만 해도 80kg이 넘었기에 그는 쉽게 쓸려가지 않은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을 앗아간 그 무거운 중량이 결국 그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블루홀 아치의 바깥 흥해로 이어지는 절벽의 깊이는 자그마치 300m 이상이다. 이것이 블루홀에서 희생된 다이버의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이며 오마르가 임무를 의뢰받자마자 즉시 내려간 이유이기도 하다. 립스키는 다합에서 장례가 치러져 화장되어 블루홀 근처 바다에서 흩날려졌다. 그리고 그의 추모비는 블루홀 해안가에 늘어선 수많은 비석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돌에 새겨진 이름으로만 남지 않았다. 오마르가 수습한 헬멧 카메라의 영상은 곧 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한 인간이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1인칭 시점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기록을 넘어 깊은 바다의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교재가 되었다. 물리적인 묘지와 디지털로 영원히 떠도는 유령.
립스키의 죽음은 2개의 기념비를 남긴 것이다. 수심 270m 깊은 바닥에서 데이비드 쇼는 한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동굴을 사랑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호주 출신의 데이비드 쇼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던 모험가였다. 1974년 그는 앤 브루튼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이후 뉴 사우스 웨일스에서 기업용 제트기 조종사가 되었고 1989년엔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해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에서 일하게 된다. 다이빙과의 인연은 1999년 당시 17살이던 아들과 함께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면서 시작됐다. 그날 이후 다이빙은 데이비드에게 가장 진지하고 열정적인 취미가 되었다. 그는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고 곧 동굴 다이빙이라는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항공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다이빙 센터에서 일하던 돈 셜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첫 만남부터 깊은 신뢰를 느낀 두 사람은 2년 반 동안 수많은 다이빙을 함께했고 깊고 위험한 동굴에서도 서로를 믿고 버틸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2004년 6월 돈 셜리는 동굴 다이빙을 사랑하는 데이비드 쇼에게 부시맨의 홀을 소개한다. 부시맨의 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케이프주에 위치한 세계적인 싱크홀이다. 이곳은 1996년 전설적인 다이버 누노 고메스가 수심 283m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장소였다. 입구에서 약 3m 지점부터 통로는 점점 넓어지며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거대한 싱크홀이다. 63빌딩을 통째로 넣어도 남을 만큼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자랑한다. 수직절벽에 둘러싸인 고요한 입구는 은밀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 다이버들의 로망이 되었다. 데이비드 역시 이곳에 강한 탐험 욕구를 느꼈다. 그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를 사용해왔다. 반면 부시맨의 홀의 세계 기록을 세운 누노 고메스는 오픈 서킷을 썼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번엔 클로즈드 서킷으로 이곳의 새로운 세계 기록을 자신이 세워보길 원했다. 오픈 서킷은 숨을 들이신 후 그대로 물속으로 내뱉는 가장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 방식이다. 반면 클로즈드 서킷은 내쉰 숨을 정화해 다시 들이마시는 시스템으로 기체 소모가 적고 버블이 거의 없어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동굴 탐사에 쓰인다. 하지만 이 당시 클로즈드 서킷은 깊은 수심에서 그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리브리더를 이용해 수심 283m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데이비드 쇼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다이빙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참여했다. 각 다이버들은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 수심에 맞춰 중간중간 단계별로 배치되었고 가장 깊은 지점인 바닥까지 내려가는 역할은 오직 데이비드의 몫이었다. 다이빙을 시작한 데이비드는 약 10분 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한다. 이로써 그는 오픈 서킷이 아닌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로 세계 최초 수심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그는 한구의 사체를 발견한다.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시신이었다. 그 모습을 본 데이비드는 단번에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챘다. 부시맨의 홀에 들어오는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 추모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4년 20살의 나이로 이 부시맨의 홀에서 사망한 데온 드라이어의 추모판이었다. 잠수복을 입고 실린더를 맨 사체는 데온 드라이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있는 동안 체류 시간을 넘긴 데이비드는 시신의 인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비드는 지금 당장 데온 드라이어를 인양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피 한 줄기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안타까운 청년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약 9시간이 넘는 긴 감압 과정을 거쳐 수면으로 천천히 상승해갔다. 사체의 주인공인 데온 드라이어는 1994년 12월 당시 20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격으로 사슴을 사냥했고 17살에는 레이스 트랙에서 고성능 차량을 몰았으며 오토바이를 즐기는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광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데온 드라이어가 즐기던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다이빙이었다. 1994년 크리스마스 휴가 중 남아공 동굴 다이빙 협회의 다이버들로부터 부시맨의 홀에서 함께 다이빙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 데온은 생전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이빙을 하다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다이빙을 적으로 좋아했고 그런 그에게 부시맨의 홀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부시맨의 홀은 좁은 입구만 보면 안이 전혀 상상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 펼쳐지는 넓은 공간을 마주하면 마치 우주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곳에 자신이 간다니 데온은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이 데온의 마지막 다이빙이었다. 데온의 사망 원인은 시신 인양의 실패로 불분명하다. 함께 다이빙을 하던 그룹은 수면으로 상승하던 중 수심 60m 지점에서 데온이 파트너와 손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심 50m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룹 내 다이버가 한 명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룹의 리더였던 디트로프는 다이버들이 수신호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 불빛을 따라 하강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빛은 급격히
정확히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고 히트로프는 저 불빛을 따라가는 건 자살 추격이라고 느꼈다. 결국 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빙에서 영웅은 없고 무조건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한다. 대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정만 가능했다. 심해 다이빙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즉 이산화탄소 축적에 의한 블랙아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렇게 대원은 부시맨의 홀 바닥에 가라앉았다.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다이빙과 소형 원격 조종 장비까지 동원해 그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대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대원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는 부시맨의 홀 입구에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무덤을 가졌다 라고 적힌 추모판을 남겼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무렵 데이비드는 부시맨의 홀 바닥에서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신을 본 순간 그는 데온을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데이비드는 곧장 데온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들이 마침내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는 감사를 전하며 시신 인양에 동의하였다. 데온을 발견한 시점은 2004년 6월이었고 인양은 이듬해인 2005년 1월로 계획되었다. 그 사이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이 작전의 핵심은 수심 27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데이비드가 직접 데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고 상승하는 것이었다. 그 수심 220m 지점에서 돈 셜리가 바디백을 인계받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얕은 수심에서는 지점마다 숙련된 다이버들이 대기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시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150m 지점에 2명, 120m 지점 2명, 80m 지점 1명, 40m 지점 1명. 각 다이버의 배치는 전적으로 실력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당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데이비드는 12시간 감압을 하며 올라왔어야 했고 그 다음 돈 셜리는 10시간, 그 이후로는 5시간, 3시간, 2시간, 30분씩 수심에 따라 감압 시간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었다. 시신은 10년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부패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끌어올림보다는 사람 간 인계를 통해 감압을 하며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방식이 최선이었다. 이처럼 감압은 심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상태에서 감압 없이 빠르게 상승하면 신체 조직이 기체 팽창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심해에서 급상승해 외형이 심하게 부풀어버리는 블루피쉬의 모습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데이비드와 팀원들은 작업시간, 감압시간, 인계지점 간 거리, 수신별 조건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며 수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불확실성과 돌발 상황까지 모두 대비한 이 계획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완전한 구조작전이었다. 구조 당일 돈 셜리가 선발한 추가 다이버들이 모였고 사체 인양이라는 민감한 작업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경찰도 함께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의료진도 대기했으며 데온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 역시 부시맨의 홀 입구에 집합했다. 장비 점검과 각종 준비는 약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총 35개의 실린더가 준비되었다. 로프 설치 작업도 물 흐르듯 진행되며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잠수 직전 데이비드는 함께하는 다이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한다. 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다이빙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2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아침 6시 데이비드는 머리에 카메라를 부착한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다이버들 역시 데이비드의 다이브 타임을 기준으로 잠수를 진행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80분 후에는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이 수면 위로 올라와 육지로 인양될 예정이었다. 이윽고 데이비드는 다이빙을 시작했고 계획보다 1분 30초가량 빠르게 11분 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 데이비드가 잠수를 시작하고 13분 후 돈 셜리도 잠수를 시작해 220m 지점에 도달한다. 그 위치에서 돈 셜리는 아래쪽에 있는 데이비드의 물빛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감지한다. 빛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했지만 데이비드의 불빛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돈 셜리가 해당 수심에 도달한 시점은 데이비드가 입수한 지 약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쯤이면 데이비드는 이미 데온을 바디백에 넣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어야 할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리브리더나 드라이 슈트에서 기체가 방출되며 생기는 거품조차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돈 셜리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구조 신호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강을 시도했다. 수심 270m 아래에서 움직임이 없는 다이버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돈 셜리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의 몸을 수거할 수 있도록 로프에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심 약 244m 지점에 도달했을 무렵 수중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크랙 소리가 들렸다. 돈 셜리의 리브리더에 장착된 전자 컨트롤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었다. 컨트롤러가 파손되면 클로즈드 서킷의 리브리더의 산소 농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는 수동으로 산소 농도를 조절하며 나머지 다이빙을 이어가야 했다. 잠수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자 상층에서 대기 중이던 다이버들도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위쪽 수심에 배치된 다이버들에게는 데이비드 쇼와 돈 셜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단 하나의 희미한 불빛만이 아래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6분을 더 기다렸다. 하지만 동굴 다이빙에서 시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했다. 계획을 무시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이버들은 결국 판단을 내린다. 슬레이트판에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 위쪽 다이버들에게 전달했고 이후 감압을 시작하며 상승했다. 슬레이트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D, 즉 데이비드와 돈을 만나지 못했다. 150m 지점에서 6분간 대기. 아래에 불빛 하나가 보이지만 그것이 돈 셜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슬레이트판은 수면 위까지 전달되었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 역시 물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때 허버스트라는 또 다른 다이버가 추가 확인을 위해 다시 잠수에 들어간다. 허버스트는 수심 약 122m 지점에서 상승 중이던 돈 셜리를 마주하게 된다. 다행히도 돈은 살아있었다. 그는 돈 셜리에게서 또 다른 슬레이트판을 넘겨받게 된다. 그 안에는 간단하지만 모든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허버스트는 한동안 충격에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슬레이트판을 들고 수면을 향해 상승한다. 돈 셜리는 여전히 오랜 감압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지상에서는 드레이어 부부가 조용히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영 볼 수 없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희망을 만들어준 데이비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아들을 인양하겠다고 먼저 나섰던 데이비드. 그의 선의는 드레이어 부부에게 잠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결말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데이비드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슬레이트판을 본 드레이어 부부는 이상한 죄책감과 비정한 결말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다. 돈 셜리는 계속해서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심 약 5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질소 때문인지 극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위와 아래의 방향 감각도 흐려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돈 셜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야에 스쳐가는 반짝이는 것을 붙잡았다. 다행히 그것은 지상과 연결된 로프였다. 만약 그가 그 로프를 놓쳤더라면 그 또한 심해로 쓸려 들어갈 수 있었던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가 있는 수심은 34m였고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훨씬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감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돈 셜리는 물속에서 수차례 구토를 반복했다. 구토를 할 때마다 레귤레이터를 뺐다가 다시 부는 방식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미 10시간 이상을 감압 다이빙으로 물속에서 지낸 그는 수심 6m 지점까지는 올라왔지만 지옥 같은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시 테이블에 따르면 3m 지점에서 2시간 20분 동안 더 감압을 해야 했다. 이후 저체온증까지 돈 셜리를 덮쳤지만 이 정도 깊이까지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말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돈 셜리는 총 12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고 수면 위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들것에 실려 치료실에서 7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는 심각했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불과 2분 전에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력도 흐려져 있었다. 이후 그는 2주간 10차례에 걸쳐 집중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일상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약간의 어지럼증을 계속해서 느껴야 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대원을 인양하러 들어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은 일행들이 구조 로프를 당기며 데이비드와 대원이 발견이 되게 된다. 부시맨의 홀 좁아지는 입구에 꺾이는 지점에 바디백에 담긴 대원과 데이비드가 줄에 엉켜 있었다. 심해에서부터 압력 저하를 그대로 맞으며 떠오른 데이비드의 모습은 그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데이비드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그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를 통해 그날 그 심해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카메라에 기록된 시간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대원의 시신에 도달한 건 다이빙 시작 12분 22초쯤이었다. 그는 바닥에 도달한 뒤 약 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데이비드는 바디백을 꺼내 대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작업이 시작되자 무언가가 바닥을 건드렸는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분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리고 분진들이 어느 정도 거치자 대원은 데이비드 앞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때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다. 10년간 심해 바닥에 놓여있던 대원의 사체는 단순히 뼈만 남은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 조직이 분해되어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상태로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일은 단단한 구조물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작업이었다. 대원은 고정되지 않았고 끝없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 떠다니는 시신, 계속 꼬이는 로프.
데이비드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영상을 지켜보던 일행들은 왜 그는 이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랫동안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돈 셜리는 그가 철저한 프로였으며 자신의 컨디션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 침착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면 속 데이비드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로지 작업에만 몰입해 있었다. 숨은 계속해서 가빠졌고 돈 셜리는 그가 이미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측했다. 데이비드는 들고 있던 조명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이용해 대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떠다니는 대온은 점점 더 로프와 엉켜갔고 그 줄은 다시 바닥의 조명에 얽혔다. 데이비드는 그제야 작업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일행 중 일부는 탄식을 내뱉었다. 다이버라면 절대로 장비를 물속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작업은 점점 과열되었고 바닥에 도달한 지 3분 49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제 데이비드는 다이빙 자체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오직 하나, 시신 인양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가위를 꺼내들고 무언가를 자르려 했지만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돈 셜리는 데이비드를 보고 마티니를 6, 7잔 정도 들이킨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것인지 다이버의 본능인지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바닥에 도달한 지 5분 30초가 지난 시점, 데이비드는 상승을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채 다시 멈추고 만다. 그의 라이트는 대온의 바디백과 엉켜 있었고 무언가 걸린 듯한 모습이었다. 데이비드는 무언가 걸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자르지 못했다. 다이빙 시작 후 21분이 지났을 무렵 가스가 폐에 가득 차오르며 데이비드는 의식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대온이 한 번 발견되었다가 버려졌던 기억이 남아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대온의 사념이 데이비드를 끝까지 붙잡은 것이라고. 그러나 데이비드의 동료들은 그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인간적인 의지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작업을 마치려 했던 것 아닐까라고 말이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 What is it, Victoria? Victoria, we got a situation down here. What? Those divers that are in front of the plant looking for zebra mussels. They've been down for over an hour now, and they're not seeing any bubbles from them. Oh, was that good? No, that's bad. They don't know where they're at. 서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물일 것이다. 이건 물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20세기) 초 미국은 세계대전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대량 생산 체계 확립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고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성장을 하던 캘리포니아주는 1940년에서 1960년까지 20년 동안 인구가 127% 증가하는 쾌거를 보였다.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산업 발전에 유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물 부족 현상이었다.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자연이 주는 물의 양이 바뀔 리는 없었고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는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쟁탈하기 위한 크고 작은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캘리포니아주는 20세기 중반에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북부의 물을 남부로 보내는 대규모 수자원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실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 프로젝트로 캘리포니아 북부 산간지대부터 남부 사막지대까지 1135km에 걸쳐 이어진 거대한 송수 시스템 건설이다. 이 시스템은 수로와 터널을 통해 2700만 명에 이르는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1960년대 당시 미국의 가장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대규모 물 수송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 기지가 있었는데 물 수송 시스템의 중간부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는 캘리포니아주 중부를 흐르고 있는 샌루이스 운하상에 설치되어 있다. 주 역할은 샌루이스 저수지로부터 물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캘리포니아 대수로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핵심 인프라이다. 시스템 구조는 매우 간단한데 샌루이스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오닐 포어베이로 이동, 이후 샌루이스 운하를 따라 물이 흘러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에 도달하면
플랜트가 물을 36m 높이의 정상부로 들어올린다. 이후 들어올려진 물은 캘리포니아 대수로로 이동한다. 이때 플랜트에서 36m 정상부까지 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플랜트 하부에는 6개의 대형 수직 충류 펌프가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펌프는 1분당 올림픽 규격 수영장 2개 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물을 가파른 경사면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었고, 이는 이 플랜트 전체가 퍼올리는 물의 양을 모으면 1분 만에 올림픽 수영장 12개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렇게 수직 충류 펌프들은 대용량 물 이동에 특화되어 있어서 물 수송 플랜트에 매우 적합하였지만 잔고장을 자주 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때 만약 펌프가 멈출 경우 시간당 최소 $50,00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을 마친 캘리포니아주는 도스 아미고스 플랜트의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2007년 2월 7일 아침, 도스 아미고스 펌핑 플랜트에서는 정기 수중 점검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참이었다. 현장에는 잠수 담당자인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 두 사람이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다. 크로포드는 수자원국에서 19년 경력을 쌓은 최고참 산업 다이버이자 19년간 단 한 번도 인명사고를 내지 않았던 베테랑 다이버였다. 알바라도는 6년간 수자원국에서 시설 정비공으로 일하다가 잠수 임무를 추가로 맡게 된 신입 산업 다이버였다. 그는 7자녀를 둔 가장으로 잠수 작업을 하면 시간당 $9의 위험수당이 붙어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막 산업 다이버 자격을 딴 신참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험수당을 그저 가족을 위한 돈으로만 생각하였고 그 위험수당의 진정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 다이버들 외에 수면 위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 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다이브 텐더라 불리는 이 역할은 다이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점검 및 유사시 긴급 구조를 위한 역할이었다. 이번 다이브 텐더는 해당 펌핑 플랜트의 안전관리자인 빌 콜린스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 빌은 이 시설의 안전 담당 관리자이자 동시에 20년 경력의 베테랑 다이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 잠수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였다. 그러나 빌은 점검 당일 아침 개인 사정을 들어 잠수 지원 임무를 막판에 포기했고 대신 다른 직원인 마크 마드리오스가 급히 다이브 텐더 역할로 투입되었다. 마드리오스는 잠수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나 훈련이 없는 직원이었다. 주 규정상 산업 다이빙 작업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텐더로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비전문 인력이 안전관리자로 투입된 것이다. 이외에도 몇몇 안전점검 위배 사실을 안 다른 수자원국 동료는 작업 전에 알바라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알바라도는 그저 피식 웃으며 넘어갔다. 그에게 수중 플랜트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베테랑 다이버인 팀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이들의 임무는 각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흡입구의 격자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침입종 조기류인 담수 홍합이 설비에 달라붙어 수로를 막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오전 10시 10분, 장비 점검을 마친 팀은 입수 직전에 컨트롤룸에 연락을 한다. Los amigos, this is Tim. Hey Tim, this is Tim. Hey, what's up? We're gonna get in now. Okay, cool. All right. All right, thanks. We'll let you know when we get out. All right, thanks. 전화를 받은 직원과 다이버 팀은 둘 다 이름이 팀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이 연락은 플랜트의 펌프 가동을 중단 요청하기 위한 전화로 원래는 다이브 텐더가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팀은 다이브 텐더에게 본인들의 위치를 기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준 후 팀과 알바라도는 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잠수를 시작한다. 이때 알바라도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시야가 너무 흐렸던 것이다. 내부는 저수지에서 오는 물의 특성상 사람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고 직전까지 펌프가 가동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물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가시거리는 1m가 안 되었다. 팀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서로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미리 가져온 주황색 안전 로프로 둘의 몸을 연결하였다. 이외에 지상과 연결된 별도의 생명줄과 음성통신 장비는 휴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이버들에겐 지상과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었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다이브 텐더가 로프를 당겨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계속 내려가 1번 펌프의 격자에 도달했다. 각 펌프의 격자들은 수면으로부터 9m 깊이에 위치하였고 격자에 붙은 작은 이물질 제거 및 주변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게 주 임무였기에 그들은 격자에 가까이 가 손으로 만지며 확인한 다음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2번 격자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3번 격자도 확인하였고
여기까지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 4번 격자 근처에서 팀은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는데 이동 중에 약간의 유속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펌프는 꺼져 있을 것이기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4번 격자 근처가 쓰레기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마 격자가 가려지고 남은 작은 틈으로 약간의 유속이 생겼다고 생각한 팀은 근처 쓰레기들의 양을 확인하려고 움직였다. 이때 주변 시야는 부유물로 완전히 가려졌기에 알바라도와 같이 손으로 주변을 확인했다. 그렇게 옆으로 가던 중 팀은 갑자기 알바라도가 줄을 강하게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팀이 당김을 느낀 지 1초도 되지 않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살을 느꼈다. 이때 그는 무언가 잘못됨을 깨달았고 멈추려고 시도했지만 물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해졌다. 물살이 너무 강해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안간힘을 써서 버텨보려 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향해 빨려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한편 다이브 텐더 마데리우스는 그들이 입수한 이후 수면 위에서 기포의 움직임을 쫓으며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처음엔 펌프 1번 격자 위에서 기포가 올라오더니 이내 순서대로 2번, 3번 격자 위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두 사람이 격자들을 하나씩 훑으며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입수 후 약 10여 분이 지난 10시 23분 격자 4번 부근에 이르렀던 기포의 자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5번 펌프 쪽으로 휩쓸려 가더니 곧 수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를 본 마드리우스는 깜짝 놀란 뒤 무언가 발생했음을 직감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긴 나무 막대기를 물에 넣고 벽을 치며 그들에게 신호를 주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즉시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룸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마드리우스는 상부에서 다이버들을 보조하라는 말만 듣고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투입된 것이기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편 팀과 알바라도는 엄청난 속도로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중이었다. 휘몰아치는 유속을 감당하지 못하고 플랜트 벽면에 이곳저곳을 부딪히며 떠내려갔다. 거센 물살로 인해 그들의 다이빙 마스크와 레귤레이터는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러나 유속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흐름 속에 갇혀 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팀은 그들과 부딪힌 무언가를 손으로 만져보는데 이것과 손이 닿자마자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였다. 이 철창은 격자였고 이는 어딘가의 펌프가 현재 가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팀은 이러한 사건을 과거에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손으로 레귤레이터를 붙잡고 침착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걸 알 리가 없는 알바라도가 공황에 빠질 것이 걱정되었지만 펌프의 강한 물살 때문에 팀은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팀은 일단 위에서 그들의 안전을 확인해주는 다이브 텐더인 마드리우스가 컨트롤룸에 연락하여 펌프를 멈춰주길 기다리며 버티기로 한다. 마드리우스는 10시 23분에 기포의 이상을 발견한 후 계속 주변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20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10시 45분에 컨트롤 타워에 전화를 한다. Alan. Alan, Yeah. this is Mark. I'm on the deck. Anyway, how long these guys stay down? You know? Because he's been down for 30 minutes. Nobody's come up yet. You still there? Yeah. But they went by Unit 5, and I've lost their air bubbles for quite a while now. What do you want to do? How long do these guys usually stay down? I don't know. I've never tended them. Neither have I. 다이브 텐더와 컨트롤룸의 사람들은 다이버들의 공기 탱크의 공기량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컨트롤룸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컨트롤룸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플랜트 안전관리자이자 갑자기 결근을 해버린 빌 콜린스에게 전화를 건다. Hello, this is Bill, Safety and Hazmat. I'm unable to get to the phone. However, if this is an emergency, 컨트롤룸은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엔 반복된 음성만 있을 뿐 빌은 그의 사무실과 핸드폰으로도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컨트롤룸은 빌에게 음성 메시지만 남기도록 한다. 빌의 사무실에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다른 직원이 다시 컨트롤룸으로 연락한다.
Alan. Hey, Ken, it's been way too long. Bill just arrived. Did he? Yeah. You wanna... you wanna wait real quick, or... How does he want us to shut it down, or what? Well, here he comes right now. Hold on. I'll call you right back. Okay. 이때 컨트롤룸 관리자는 직원에게 5번 펌프를 꺼야 하냐고 질문하였으나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컨트롤룸은 5번 펌프를 끄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부서장이 컨트롤룸에 도착하고 직접 지시를 하고 나서야 5번 펌프가 꺼지고 처음으로 911에 신고가 되었다. 다이버들이 수면 아래에 내려간 지 1시간 36분이 지난 뒤였다. 이후 부서장의 명령으로 곧바로 안전관리자 빌 콜린에게 구조 잠수가 지시된다. 빌은 즉시 그곳으로 가 웨이트 벨트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 잠수를 시작하였다. 그는 기포가 사라졌다는 5번 격자 쪽부터 찾아보기로 하였고 잠수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번 격자 아랫바닥에 누워있는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를 발견하였다. 빌이 그들을 수면까지 안고 온 뒤 현장 직원들은 대형 굴착기 크레인으로 이들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이후 응급구조대가 도착하여 두 사람을 인근 로스바노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두 다이버는 병원에서 나란히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후 부검 결과 그들의 사인은 예상대로 익사로 판명되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산소가 고갈되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공기통을 확인한 결과 30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양의 공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5번 펌프가 켜져 있었던 것이었다. 사고 당일 플랜트 관계자들은 펌프를 꺼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펌프를 끄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을 허가하였다. 이는 안전보다는 운영 편의를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펌프의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사건 조사에서 여태 해온 대로 한 것이라는 관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안전규정에 대한 치명적인 위반들이 발견되었는데 다이버들의 수중 작업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인 다이브 텐더와 당시 컨트롤룸의 관리자는 한 번도 수중 작업을 해보지 않은 일반 직원이었으며 플랜트 정기점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건 당시에 5번 펌프가 문제의 원인인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후의 책임관계를 우려하여 사건 관계자 중 누구도 매뉴얼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은 도스아미고스 플랜트에 2천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였지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스아미고스 플랜트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했지만 그중 해고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안전조치 미흡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인적재해로서 캘리포니아의 산업다이버 안전 지침을 바꾸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수자원부는 이 사건을 잊지 않자는 의미로 공식적으로 사고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메로 방문자 센터 인근에 팀 크로포드와 마틴 알바라도의 추모비를 세웠다. Alan. Yep, any good news yet? Looks like they're both drowned. They just pulled the last body out. Did they have attendant? Anybody? Yeah. Okay. Looks like they went in front of that unit that was running. Oh, I see. I see. Okay.